지역을 넘어 국가의 주요 산업이었던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진단해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수 국가산단 보도특집 셧다운 50년 유산의 기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함께 내레이터로 참여를 했는데 함께 작업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일단 김진호 아나운서는 저희 여수 MBC에 2024년 입사를 하셨죠. 네, 그리고 뉴스투데이 앵커를 맡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산단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하고 엄선해서 네, 이제 김진호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산업적인, 경제적인 좀 어려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편하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좋았고, 네. 그리고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임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아쉬웠던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함께 이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소한 단어들과 내용들이 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도 공부를 좀 해가면서 열심히 참여를 해봤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수 국가산단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고 공장문을 닫는 상황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의 위기가 현실화됐고 그래서 정부에 이제 투입하고 있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역 경제도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기업에만 밀어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는 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내부와 외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에서 원인을 좀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먼저 국내 위기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모든 한국 산업이 그렇듯이 제조업, 그리고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수출 의존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1960년도에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어떤 여수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워낙 한국의 어떤 석유화학 시장은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작은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었고요. 네. 그런데 수출 시장이 중국, 좀 이런 다변화되지 않고 중국 위주의 수출 시장이라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석유화학은 특히나 원유 생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유가, 환율, 정세, 특히 글로벌 정세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쟁력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또 꼽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에 만들어진 설비이다 보니 노후화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경쟁력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그리고 폴리에틸렌 같은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범용 제품은 중국 그리고 중동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별화 없는 제품군이 가격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수국가산단에서 에틸렌과 같은 범용 제품 생산량을 늘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졌을 텐데, 산단 내에서는 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량 조정 같은 조치가 없었을까요? 네, 일단 생산량 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각 기업별 경영 체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면은 LG화학 사내 경영 조치에 따라서 경영을 할 테고, 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각 기업별 경영 체제 하에서는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 담합으로 비춰질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간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또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동률 조정 같은 어떤 단기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나프타 크래킹 센터 NCC 시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NCC 이 시설. NCC 시설은 한 번 열을 가하게 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게 되면은 하루 평균 억대의 어떤 엄청난 손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동 중단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가동률을 조금 줄이고 올리면서 생산량을 계속 조절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산량 조정은 정부 대응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어떤 셧다운이라는 굉장히 큰 조치는 2023년 여수 LG화학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에틸렌 생산량 조정이 진작부터 이뤄졌다면 네. 기업별로 이렇게 각자 도생형 셧다운이 아니라 단계적인 범위 내에서 감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현재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충격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부실이라는 어떤 지적을 정부가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원인 말고 또 이제 샤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서 참여하면서 함께 다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이고 또 이것이 여수국가산단에는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울산 샤인 프로젝트는 S-오일의 모기업인 사우디아의 아람코가 9조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건데요. 이게 왜 위기의 심화로 꼽히냐 하면은 네. 설비를 지금 감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어지는 초대형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틸렌을 연간 180만 톤을 뽑아낼 수 있는 설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연간 180만 톤이다 하면은 어떤 정도의 수치이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수치는 GS 칼텍스 그리고 LG화학의 신공장을 하나씩 모두 더한 수치보다 더 많습니다. 150만 톤이거든요. 네. GS랑 LG가 합친 신공장 그 에틸렌 생산량 수치가 150만 톤인데 30만 톤 더 많네요. 네, 30만 네. 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으로 에틸렌 생산량 감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 차원의 이런 감산 정책과도 이 샤인 프로젝트는 역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는 270에서 370만 톤의 감산 목표를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절반이 올해 말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은 다시 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인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너무나 또 많은 초대형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더 짚어볼 것은 샤인은 지금 중동에서 값싼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다는 어떤 유통의 강점도 있습니다. COTC라는 일명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 원유에서 바로 석유화학을 뽑아내는 신기술을 지금 최초로 한국에서는 도입이 되는데요. 네. 이 기술이 난이도 또한 있고 투자 비용도 높아서 한국 기업들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 신기술을 샤인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에서 좀 우위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좀 외부 얘기, 중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샤인 프로젝트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샤인 프로젝트가 기회가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 초대형 신식 설비를 만들었다. 그러면 효율화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은 기회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생산량을 에틸렌을 뽑아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동의 원재료를 확보를 용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죠. 네. 정유와 석유화학의 어떤 통합 기술, 한마디로 초대형 저비용 설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의 저가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과연 이 샤인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네. 아무래도 공급 과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더 이 샤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공급 과잉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180만 톤을 연간 더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갑자기 대규모의 어떤 에틸렌이 시장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네네네. 당연히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랑 그러면 국내 제품이 다시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격 하락이 어떤 긍정적인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냥 지금과 같은 현상 유지 상황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따라온 거죠 지금? 지금 현재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은 그 2018년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 네. 에틸렌 생산량으로 보면은 전 세계 4위 규모로 석유화학 강국이었습니다. 네. 2018년 한국 에틸렌 규모가 926톤, 당시 중국은 2,564톤이에요. 근데 2018년 중국의 자급률이 5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제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에틸렌을 수입해서 충당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을 살펴보면요. 한국 에틸렌은 926톤에서 1,700여 톤으로 늘었고 중국 에틸렌을 살펴보면은 2,500톤에서 5,500톤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600톤 가량 증가할 때 중국은 2,500톤이 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2025년 자급률은 이미 80%를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한국이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된 거고요. 중국의 이 같은 설비 증설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능력이 많았던 나라는 미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1위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미국도 앞지른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추격의 의미보다는 이제 점점 지배를 하고 있네요. 석유화학 시장에 네. 있어서는 이미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죠. 네네. 그럼 여수국가 산단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공장 가동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재도 지금 80% 아래로 밑돌고 있는데요. 이 네. 80%선은 적자의 마지노선입니다. 사실 그 80%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보다 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만한 어떤 효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뭐 글로벌 공급 과잉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을 잃어버린 한국은 결국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4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40% 이상 중국에 수출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위협적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유 기반의 수출 주도의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석유화학 분야에 굉장히 아까 말했다시피 COTC라는 신기술 도입해서 석유화학 분야로 진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규모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원래는 정유에서 정유 기반의 S-오일은 정유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정유회사에서 석유화학 회사로 그 비중을 높이는 데에도 S-오일은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원가가 COTC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거의 한국 NCC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위협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좀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처럼 COTC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무서운 상황으로 치고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가 따라잡힌 거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큐멘터리에서도 말했다시피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많이 있어요. 아직 대기업들이 있고 지금 탄소 중립 화학 실증센터라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만든 어떤 실증센터가 있거든요. 현재 여수는 이제 기존의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성장에는 한계가 좀 있고 그 대신에 좀 탄소를 절감하고 그리고 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석유화학으로 방향을 좀 모색을 한다면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전남도 차원에서도 여수를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간
기업들과 정부가 이렇게 발맞춰서 나간다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친환경 제품 이야기 해주셨는데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스페셜티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황지 기자와 함께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응책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